모든 분들이 들어오셨으므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 세계는 2050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 부문뿐만 아니라 수송, 건물, 산업 등 전 부문의 순 배출이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섹터 커플링은 모든 부문을 연계하고 전력과 열, 그 밖에 수소와 같은 에너지 캐리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에너지 시스템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독일의 에너지 전환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밴드 김성환 의원실과 함께하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섹터 커플링의 역할을 모색하고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앞당기며 재생에너지 중심 2050년 탈탄소 로드맵 수립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오른편 하단의 통역 아이콘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통역 버튼에 Mute Original Audio를 선택하실 경우 발화자의 원음을 소거하고 선택한 통역 채널의 음성만 청취가 가능합니다. Today we provid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r Korean and English. You can choose the language you would like to hear by clicking the interpretation icon in the toolbar, and you can select Mute Original Audio under the interpretation menu to only hear the interpreted language. 오늘의 발표자와 좌장을 소개합니다. 발표는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님,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밴드의 패트릭 그라이첸 사무총장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아울러 토론회는 독일 생태연구소의 펠릭스 마티스 박사님, 충남대학교 김승환 교수님, 전력거래소 심현보 처장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박사님, 환경운동연합 이지연 활동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김성환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오늘 독일의 에너지 전환 싱크탱크와 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섹터 커플링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꼭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이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날이라 그 다른 일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인사를 미리 대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50년까지 우리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됩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의 길로 모든 우리 인류가 가야겠지요. 재생에너지가 핵심일 텐데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를 마냥 무한정 생산하고 소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우선 다량으로 생산하고 필요한 전력은 소비하되 남은 전기는 예를 들면 난방열이나 그린 수소나 ESS나 혹은 전기차 등의 일종의 에너지를 전환해서 사용하거나 보관해 두었다가 또 재생에너지가 부족할 때 이 에너지를 쓰는 그런 방식이죠. 이걸 이제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에너지 이 부문 간 연계, 교환 이런 뜻일 겁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이 섹터 커플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가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오늘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또 여기서 생산된 논의 결과를 최대한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더 많은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새로운
디자인을 오늘 토론회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탄소중립 실행위원장으로서 이 제도가 가급적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발표를 듣겠습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채팅창에 영문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주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의 권필석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주제는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요. 작년 10월 달에 정부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나리오 연구를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제 벌써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저희 연구가 더 실행권에 왔다고 생각을 해서 더 뜻깊은 연구가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저희 연구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김성환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김윤선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섹터 커플링을 주제로 한 어떻게 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탄소 중립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력 부분, 그리고 난방 부분, 그리고 수송 부분, 그리고 산업 부분, 이 부분을 에너지 부분을 모두 다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2050년에 딱 2050년에 에너지 시스템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가는 길을 여러 가지 경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모델을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시작하는 에너지 시스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가 바뀌고 전력 수요가 바뀌고 수소 수요가 변하고 에너지 기술 가격이 미래로 가게 되면 특히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가격들은 앞으로 꾸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에너지 기술 가격이 변화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료 가격을 또 가정을 하고 탄소 가격을 가정하면서 5년마다 한 번씩 어떻게 우리 사회가 우리 에너지 시스템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요. 한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래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016년 NDC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의 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2018년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요 2018년에 발표된 감축 로드맵은 여기 바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2020년 작년에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 2달 후에 다시 NDC 제출이 있었는데 이 NDC 제출에서는 크게 이 탄소 중립 선언의 그 어떤 정책 목표가 NDC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2016년에 NDC 목표랑 동일한 목표 배출량을 제출을 했고요. 하지만 2025년에 다음 NDC 제출할 때는 더 강화된 감축 목표를 제출할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지금의 현재 한국 상황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이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탄소 중립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5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연구에서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에너지 소비 특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도 현재로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종 에너지 수요는 테라와트아워 기준으로 2,374 테라와트아워인데 그 중에서 산업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63%로 이것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산업 부분의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관련 CO2 배출량을 여기 표에서 보시면 2018년까지 꾸준히 몇 번의 경제 위기에서 조금 줄어드는 것 빼고는 꾸준히 증가했고요. 2019년까지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비드 19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에너지 소비 관련 CO2 배출량에서 피크를 찍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에너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너지 시나리오 구성은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CO2 프라이싱 시나리오를 구성했고요. 두 번째로 앱솔루트 제로 시나리오를 구성했고 세 번째로 하이드로젠 플러스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CO2 프라이싱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에너지 기술 가격이 점차적으로 에너지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가격이 감소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 CO2 가격이 꾸준히 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반면 앱솔루트 제로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CO2 프라이싱 시나리오를 했을 때 이렇게 2050년에 물론 지금보다 한 90% 정도의 감축은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줄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일정 제약 조건을 넣어서 2050년에는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가 제로가 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 시나리오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야심찬 계획이 수소 경제 로드맵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사용한다는 수소 수요를 여기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이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습니다. 좀 더 시나리오 가정에서 약간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CO2 가격은 205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서 150톤당 가격이 150유로까지 증가를 한다고 가정했고요. 그리고 석탄 발전은 2040년에 퇴출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정부의 탈원전 계획에 따라 2050년에 8기가와트의 원전이 남는다고 가정했고요. 그 밖의 수요는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그렇다면 2050년까지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재생에너지의 설비 용량과 얼마만큼의 발전량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CO2 프라이싱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2050년에 약간 90% 정도의 탈탄소가 가능한 시나리오에서는 대략 500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50년에 모든 에너지 부분에서 탈탄소를 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한 14% 높은 570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용량을 적용을 했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CO2 프라이싱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에서 40년 사이에 절반 50%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발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제로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섹터 커플링의 주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력 시스템에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기술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가 수요보다 더 많아질 때는 어떤 식으로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파워 투 히트, 그러니까 히트 펌프나 전기 보일러를 통해서 열을 생산하고요. 그 열을 열 저장 설비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열이 필요할 때 열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파워 투 하이드로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또 수소로 생산을 해놨다가 그 수소가 여러 가지 뭐 퓨얼셀이라든지 혹은 수소 터빈을 이용해서 다시 전력을 생산한다든지 혹은 수소를 통해서 산업 쪽에 쓰게 되는 이런 방식을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시나리오마다 굉장히 다른 종류의 그 유연성 기술들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O2 프라이싱 시나리오에서는요. 여기서 보시면 수전의 설비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배터리도 많이 들어오게 되지만 전기 보일러나 히트 펌프의 비중도 꽤 큰 걸로 볼 수 있고요. 하이드로젠 플러스 시나리오, 그러니까 정부의 수소 시나리오에 따라서 보게 되면 주로 수전의 설비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그만큼 더 적게 되게 나와 있고요. 완벽하게 탄소를 중립을 만드는 앱솔루트 제로 시나리오에서는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수전에는 이 두 시나리오의 한 중간 정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약간의 다른 시나리오를 하나 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 자동차에 배터리를 또 배터리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생에너지가 증가가 되고 그 재생에너지가 전력 수요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전력망에서는 유연성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그래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이게 4가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공급 측면의 그림이고요. 이쪽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여름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줄은 겨울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름철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력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태양광이 우리가 많이 설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낮 시간에 태양광이랑 풍력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잉여 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잉여 전력이 발생할 때 여기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만큼을 충전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투 히트, 그러니까 열로 바꾸는 과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로 충전하는 과정이 있고 그 위에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로 변환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생에너지 출력이 수요보다 적을 때는 수소 연료를 이용한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요. 또 때로는 배터리가 이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 공급을 담당하는 경우도 모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겨울철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좀 다른 점이 여름에 비해서 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열 부분과 전력 부분의 연계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이쪽에 보시면 파워 투잇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 전기 보일러의 가동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적을 때 CHP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연성과 재생에너지의 어떤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전력망에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어떤 전력망의 수급 안정성을 이런 식으로 모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탈탄소화 전략은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또 재생에너지에 남는 전력을 유연성 기술로 또 섹터 커플링을 이용해서 다른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런 거에서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전력화를 통해서 또 많이 그 부분에서 또 강조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지 한다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유연성 설비가 필요해서 시스템 전체가 굉장히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따가 수요 부분에서 어떻게 가정을 했는지 자세히는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것을 봤을 때 총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 때 이 빨갛게 된 부분이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면서 또
파이널 에너지 컨섬션을 줄이는 그걸 볼 수 있고요. 그 초록색으로 된 거는 아무래도 예전에 화석 연료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것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연료에서 전력으로 변환될 때 변환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그 변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전력화를 통해서 효율 향상을 많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탄소화 전력 네 번째는요, 수소 생산이 또 필요를 합니다. 수소 생산이 필요한 이유는 전력화가 모든 우리의 에너지 수요를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송 부분에서는 중장비 큰 자동차를 할 때는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수소가 담당을 하는 게 더 맞고요. 그리고 산업 부분의 고온 열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산업 부분 제철 산업에서 수소 환원 공정을 통해서 철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꼭 수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탄소 중립에 위해서는 수소의 역할이 꼭 필요를 합니다. 하지만 수소가 이게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하이드로젠 플러스 시나리오에서는 정부의 하이드로젠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수소를 굉장히 많이 가정하게 되는데요. 2040년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가 이 정도의 수소가 필요하다고 가정했는데 2040년에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 더 많은 수소 수요를 잡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력을 수소로 바꿔서 다시 전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수소 시나리오에서 보시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더 많은 그 유연성 자원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비효율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 부분에서 저희가 자세히 어떤 가정을 했는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건물 부분에 대부분의 수요는 전력으로 금방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난방 부분입니다. 지금 난방 부분은 전력으로 많이 돼 있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난방 부분을 전력화하는 것은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한 거는 건물 부분에서는 지역 난방이 크게 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역 난방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난방 부분에서는 개별 난방에서는 점진적으로 전력화하는 과정을 가정했습니다. 지금 가정 부분에서는 2017년에 지금 한 14.4%의 지역 난방 비중이 있는데 2050년까지 거의 60%까지 지역 난방을 늘린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주거 특징이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게 몰려 살고요. 그리고 그 공동주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난방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상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굉장히 낮은 부분이 이제 지역 난방으로 지역 난방이 담당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지역 난방이 꾸준히 는다고 가정을 했고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개별 난방이 전력화되면서 이 개별 난방을 그냥 연료로 사용했을 때보다 개별 난방을 전력화했을 때 얼마큼 효율이 더 향상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가스 보일러라든지 혹은 석탄 보일러라든지 기름 보일러의 효율이 지금 전기 보일러보다는 낮은 편이고요. 이것을 또 힙펌프로 사용했을 때는 또 그것의 힙펌프의 효율이 간단히 얘기하면 300%, 350%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효율 향상이 일어나서 최종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수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참 전기 자동차 혹은 수소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전기 자동차도 굉장히 빨리 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충전 인프라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한 주차를 할 때 한 70% 정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모델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040년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판매가 중지가 된다고 하고 2050년까지 모든 승용차가 전기 자동차 혹은 수소 자동차로 바뀐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82%, 그 수소 자동차가 한 20%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진다고 가정했습니다. 트럭과 버스의 경우에는 조금 트럭 같은 경우나 버스 같은 경우는 또 주기적으로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 제한점이 있어서 수소 자동차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랬을 때 수송 부분의 에너지별 소비량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410테라와트 정도인데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효율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2050년에 수송 부분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93.6테라와트로 감소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모델에 적용을 했습니다. 산업 부분은 두 가지를 가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연료 사용의 탈탄소화를 가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전 산업 전체에서 다 똑같이 가정을 했는데요. 그 효율은 전년 대비 1% 향상이 꾸준히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고요. 열 전환, 특히 저온열을 쓰는 과정은 산업 부분에서 고온열을 쓰게 되면 고온열을 쓰게 되면 남는 열, 회수열을 통해서 레지듀얼 히트를 통해서 100도씨 이하의 열을 다시 사용한다고 가정했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도 점차적으로 전력화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요. 그리고 원료 사용의 탈탄소화는 철강, 석유,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철강 부분은 전기료 비중이 점차 커진다고 가정을 했고 수소, 아까처럼 철을 생산할 때 수소 환원 과정이 또 늘어난다고 가정했고요. 정유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수송에서 쓰는 기름, 오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2050년까지 0이 되기 때문에 정유 부분의 전체 산업은 좀 줄어드는 걸로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은 석유 제품의 화학적 재활용을 좀 많이 가정을 했고 대체 연료가 사용 증가한다고 또 가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현재 수준의 산업 부분의 어떤 연료 사용에서 에너지 사용이 절반 정도로 혹은 절반 이하로 혹은 이건 모든 탄소가 0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가정했습니다. 시나리오 주요 결과는 아까 시간 관계상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숫자들이 좀 써 있어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주요 결과에서 재밌던 점인 우리가 2050년까지 완벽한 탈탄소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의 출력이 항상 계절마다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것을 모든 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저장 장치가 이제 수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수소가 보시면은 초여름쯤까지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놨다가 이것이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든다 가정했습니다. 네, 시사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가정을 해보면 2050년까지 최소 5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연간 지금부터 17기가 이상의 재생에너지의 설치가 필요하고요. 근데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는 2019년에 3.5기가, 2020년에는 3, 4분기까지 3.4기가니까 한 4기가 정도가 설치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속도보다 4배 정도의 속도를 더 빨리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 확대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가 지금 지역에 들어갈 때 지역의 반대를 푸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전력화를 통해서 현재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절반 혹은 그 이상으로 줄여야 되는데요. 저희가 모델을 할 때는 건물 부분의 단열 강화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쉽고 지역 난방을 늘리기가 굉장히 쉽다고 모델에서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부분이 어떻게 그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 건물 부분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송 부분은 충전 인프라만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변환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정부에서 언제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를 허가하고 그 이후부터는 허가하지 않는 기간을 준다면 전기차, 수소차 변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부분은 아까 건물 부분하고 또 연계가 돼 있는데요. 건물 부분에서 우리가 리노베이션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건물 부분에서 이 수송 부분에서 충전 인프라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어디에다 설치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 부분보다는 이 수송 부분이나 건물 부분이 좀 수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서 유연성 기술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볼 수 없는 수전의 배터리 그리고 열 저장소, 히트펌프 이런 유연성 기술에 대한 연구나 설치 계획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지금은 우리 모델에서 가정할 때는 이런 히트펌프, 전기자동차, 수전의 배터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동적으로 최적화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IT 기술이나 그리고 필요한 시장 제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는 진짜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오히려 과도한 목표는 오히려 시스템 효율성의 저하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수소 전력 사이클은 최소한의 경우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력화 및 수소 인프라 확대 계획은 먼저 그 전력이나 수소 인프라를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일정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됐을 때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혹은 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되는 그 시점이 언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전력화나 수소 인프라 확대 계획은 그 재생에너지 확대 일정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듣겠습니다.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패트릭 그라이첸 사무총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kind invitation. I'm happy to be here today with you and to discuss carbon neutral strategies. I will share my screen and show you a few slides on the German climate neutral world. I hope you can see it. Yes, so then I would move forward. Now, I think, and we've just heard it for the case of South Korea, climate neutrality is the new paradigm. We have the announcement of Europe, we have the announcement of China by 2060, we have the announcement of Korea, of Japan, of Canada, and now recently also the US. So more than 60% of global emissions are now in economies that have committed to climate neutrality. And that means essentially we are now in a race towards who can deliver the technologies that are needed towards climate neutrality. And that is important to think about it in these terms and not anymore about costs, but rather about chances, because there's huge markets out there to deliver a globe that is going towards climate neutrality. Now, this paradigm also has a huge impact on what is decided in the next years, because 2050 seems like far away,
30 years from now. But if you look at it in terms of investment cycles, that's really actually tomorrow. Because if you look at a gas network, if you look at a steam cracker, if you look at steel blast furnace, they all have lifetimes that last 20, 30, sometimes even longer, 40 years. So whatever you invest today will still be there in a world where we need to be carbon neutral. So in essence, looking at the 2030 targets that we will need to step up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aris Agreement and carbon neutrality by 2050, we need to act today. We did a study on climate neutral Germany and published it a few months back. And it's actually a scenario how Germany can, at the one hand, have growth, economic growth, and keep to be an industrial nation, and on the other hand, reduce emissions to net zero by 2050. So you see how the gap is widening, and that's exactly what we want, growth on the one hand and emissions to go down. Now, what we can do is to divide that road towards 2050 into 3 steps. The first step is the next 10 years. So what do we need to do to become, get minus 65%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And you can see the first big step is getting emissions down in the energy sector. That's where the biggest chunk of emissions still lies. In essence, it means a coal phase out by 2030. It means ramping up renewables by 2030 to at least 70% of the power mix. Now, why is it so important to get the power sector clean? Well, in essence, if you then look at the next step, the step 2, to get carbon-free technologies in all sectors, industry, heating, transport, they all rely on clean electricity. So once you are talking about the second step, the step towards carbon neutrality, it is key that your power sector is already clean. And in that second step, where we're going down to minus 95%, so reduce emissions to the lowest technical level, industry is important, but also transport and buildings, and also the rest of gas that is in the power sector needs to be gone. And then the third step is getting from minus 95% to 0. This is when CCS comes into play, where we need to get the non-avoidable greenhouse gas emissions out of the system. A lot of that comes from agriculture, also part of it from cement industry. And there basically we need to capture CO2 and store it below the ground so that we really get to net zero. But let's remember that the first 95% are about clean technologies. CCS is only for the last 5% relevant. Now, what are the 5 central strategies for that climate neutrality target? The first key, and that was also clear from the Korean case, lots of renewables. And we need, of course, to have a clean power system somewhere around 2040. We need to have a ramping up of wind and solar by 2030 towards 70% renewables share. And that's in essence a lot of wind and solar that we need to build. On the other hand, the build out, we've seen already years where we had some 8 gigawatts installation per year, and what we consider necessary is 10. So
Same with wind, same with wind offshore and onshore. So basically what it means is those record years that we have had in the past need to be the new normal. The second strategy is energy efficiency. Yes, even in a world where we have fully renewables, we need to focus on energy efficiency because there is just not that much renewable out there that we could fuel an economy that still consumes the same amount of energy as we do today. Especially in the heating sector, we need to get our energy consumption down so that in the end, the uptake in renewables is able to deliver the energy that we need in order to heat our homes and to drive our cars and to have all the other electricity demands. Because this is the third strategy, electrification. Getting clean energy into the transport system, into the heating system, into the industry, basically means wind and solar power need to be the primary energy source also for those sectors. That's because electrified cars, heat pumps, electric boilers are the most efficient way to replace oil and gas in those sectors. This is an increase in electricity demand by 50% in 2050 compared to today. So while the overall energy use goes down because of energy efficiency, the power demand, the electricity demand goes up. So that's basically important to keep that in mind. Electrification is part of the efficiency strategy. The fourth element is hydrogen. Hydrogen is basically the fuel that we will need for those times when the direct power use or electrification is not suitable, and for those sectors where it is not suitable. Basically, we're ramping up hydrogen in our scenario considerably to some 270 terawatt hours, and it's used mainly in the power and energy sector for those times when there is neither wind nor sun, so seasonal storage in essence, but also in the steel sector, in the chemical sector, in energy intensive sectors to decarbonize them. Now, we will need to import large parts of that because the electricity production potential in Germany is limited. There's only so much windmills that you can build. So we will need to have imports of green hydrogen from elsewhere. But it will only be, of course, after electrification. So it's important that hydrogen does not replace the electrification strategy. It comes on top because hydrogen will always be more expensive than direct use of electricity. And the fifth strategy is CCS. That's to get the last 5% of greenhouse gas emissions out of the system. We will need to have CO2 captured and then transported somewhere to store it beneath the North Sea. That's a discussion that will only really be needed after 2030, 2035. But still, we need to have a look at the infrastructure needs and that already today. Now, for the discussion, I would like to have a brief look into the sectors, and it is a bit similar to what we've already heard when it comes to Korea. So first key element, as I've already said, build out renewables and phase out coal. If you look at the IEA scenarios, if you look at what anybody who does the global 2 degrees or 1.5 degrees pathways, they always end up with
industrialized countries need to phase out coal by 2030. Otherwise, we will not be able to meet our common target of the Paris Agreement. And that is then obviously what we will also be implementing in the German case. And then you see that later on, more renewables, and then hydrogen finally gets to the higher demand of power. Transport, we are looking to a fully electrified system in 2050 when it comes to cars. We don't believe that hydrogen cars will really be able to compete with battery electric cars. When it comes to trucks, there will probably be a mix of electric cars and hydrogen trucks. And you see that basically there is an increasing amount of both after 2030 in great detail. Now, there is also the debate whether or not in our cities we will have as many cars as today. And we consider here that because changing cities and more modern type of transport modes will meet the demands of transport with fewer cars. But still, the mobility needs will fully be met. Third, buildings. You see demand in the building sector is going down. That's due to energy efficiency, but you also see how the different heating elements and systems change. There was in 2018 a lot of natural gas and heating oil in our houses, and that will gradually be gone within the next 20 years. And basically the technologies will be heat pumps in 1 and 2 family houses and district heating from renewable sources in large cities and city centers. Industry, there in essence it is about hydrogen and electrification and some biomass that will replace coal and gas there.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is not additional biomass that we're having here in our scenario, but because we don't have any biofuels in the transport sector anymore, we can basically shift the biomass that is currently in the transport sector into the industry sector, and that is then used for high temperature heat purposes. Biomass is a restricted source. We should not try to think about biomass as a solution for the energy sector. This is simply shifting current biomasses to different sectors. Conclusion. As I've said, we can become climate neutral in 3 steps. The first major step is towards 2030. So it's not just a far away discussion when it comes to 2050, but it's really about getting the next 10 years to shift our economies towards a clean energy system, electrification for transport industry and heating, so that we really get then the pathway to net zero in place. And then the second step will be after 2030 to get emissions down to minus 95%. So only clean technology really has a market as of 2030, which is why it is important that this is also from an industrial policy perspective in all our minds. We're currently discussing in the German context, what are the policies that we need to get there. You know that Germany will have an election in 6 months from now, and we are proposing that there is a Climate Action Now program that will be adopted directly after the election so that we get our 2030 targets delivered.
Thank you, and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e discussion.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마지막 패널 토론 이후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좌장이신 전영환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전영환입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해주실 분은 모두 5분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소개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테스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thank you very much, and good morning from Berlin in Germany. I would like to add a couple of things to the last presentations with regard, number one, to the sector coupling or sector integration, and then to go a little bit beyond the technicalities and ask the questions: what do these strategies towards climate neutrality, with a significant part of sector integration, mean politically, and it means for strategies and for policies and measures. First of all, I would highlight that I personally don't like the term of sector coupling, because it is not only about bringing electricity to new sectors or produce new energy carriers based on electricity and produce a lot of renewable electricity. It is also the integration of the consumers or the producers of these new power-based energy carriers into the system. And so it's a two-way thing. It's not simply linking new sector to electricity supply. It is also to make the new electricity consumers and the new energy producers which base their energy products on electricity as an active part of a flexible system which is dominated by variable renewable energies. And I think, therefore, if you really think about terminology, it is more about sector integration than sector coupling. However, if we have a look on these trajectories, which Patrick showed, and our institute was part of the modeling team for this, then you can ask the question: what is the technical structure of this future energy system, and what is the technical structure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But you also need to ask the question: what does that mean for the regulatory and the political and the market framework of this new energy system? And I think it's very helpful to think about the new properties of this energy system. And I think there are a couple of interesting points. The first, it is about a capital-intensive system. Our today's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significant share of operational cost and a small share of capital cost. The future system will consist essentially almost only by capital cost. And that means we need to think about an energy market design which is able to operate and to enable all these investments. And this is about a market framework for renewables, but also a market framework for flexible consumers and the integration. And so the sector integration is a huge effort in terms of payback for investments. The second is it's coordination intensive. We ran the German electricity system for 100 years, the 300 generation units. We are at the moment at the level of 2 million generation units, and in this system characterized by system integration, we will run in future a system which needs to coordinate 10 million or 20 million market participants. And that means we need to coordinate the system based on price signals, and that means we need to think about market designs which, number one, generate price signals for the coordinations of producers and the coordination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And essentially, this only can be done with an appropriate market design.
Thirdly, it is infrastructure intensive. All these new options, be it electrification, be it hydrogen, or be it heat networks, are depending on infrastructures. And infrastructure is challenging because you need lead times and a lot of planning and then suitable regulatory framework to enable these infrastructures and to trigger these infrastructure adjustments and rollout with sufficient lead times. And that adds to the point of Patrick, there is an urgent need to make these decisions now because these infrastructure adjustments will take time, for a German case, between 5 and 15 years. Fourthly, it is consumer driven. A part of the energy system is shifting away from investment goods to consumer goods with their totally different rationales, and we need to reflect this. We are not longer in the economic textbook of the typical energy system. We will see a share of 15% of the system which is run by consumer-driven motivations and by consumer-oriented appraisals and rationals. And it is much more about public acceptance because we are spreading the power generation, but also the flexibility in the infrastructure across the country. And so this is sensitive to public acceptance and therefore is to address public acceptance at an early point in time and reflecting this in regulatory and planning and permitting process is key. This is a huge and holistic challenge. However, the good news is that we need to address these in phases.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the phases. There are, from my observation, 3 phases. The first is up to an electricity share of renewables by 40%. This is still the niche. And so we can work there with focused regulatory frameworks, with focused policies, with focused mechanisms. Germany is at the moment in the first step of the second phase. That means we experience an increasing number of hours where green electricity is supplying the whole system and even the whole system with an increasing electricity demand. That means we need to transfer all these support mechanisms to a system which has increasingly the characteristics of a new market design. And from our projections from 2030, 2035 onwards, when we have an increasing number of hours where we have a significant surplus production of green electricity, when we need seasonal storage, when we need short-term storage, and then we need to have this new market design and these new regulatory and other arrangements in place. I assume that Korea is still in the first phase, but I think it's important not only to have a forward-looking perception of the future challenges in terms of technologies, but also with a view to the regulatory, to the market, and to the more holistic framework which is needed to bring the next phases on the ground, also in terms of the framework conditions, and not to focus solely on technical and economic issues, because the enabling factors will be the regulatory framework, will be the infrastructure framework, and will be the broader market arrangement for this new climate neutral system. Thank you very much. 네, 마테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바로 우리 김승환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 전기공학과 김승환입니다. 네, 일단 권필석 소장님의 이 시나리오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되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좋은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탄소 중립과 섹터 커플링의 개념이 처음 정부 문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었고, 말씀하신 기술 수단들이 이제 개념적으로는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 아직은 정부 차원에서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필석 소장님의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이 단순히 막연한 어떤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경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시나리오 연구를 볼 때 저는 우리가 좀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많은 언론이나 뭐 어떤 그 대중들은 이 시나리오의 수치 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뭐 이게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시나리오 연구의 진짜 의의는 모델에서 가정한 파라미터들이, 그리고 정책적 어떤 옵션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살펴볼 만한 부분은 이제 발표하신 시나리오를 보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500기가와트는 넘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뭐 다른 이제 좀 산만한 정부 정책에 투자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금은 재생에너지 용량을 막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 우려가 하나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진짜 500기가와트 이상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가지 우려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500기가와트가 안 됐을 경우에, 뭐 한 300기가와트에서 멈췄을 경우에, 400기가와트에서 멈췄을 경우에는 어떻게 2050년 탄소 중립을 해야 될지도 우리가 좀 백업 플랜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500기가와트를 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저탄소 전원들에 대한, 그리고 중간에 좀 더 석탄을 조금 빨리 페이지아웃을 하고 가스를 조금 더 쓰더라도 좀 더 그런 대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소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느꼈는데, 저는 이제 좀 저도 모델링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산을 해보면 수소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생에너지의 잠재량 부분도 그렇고 재생에너지의 어떤 전력 계통에서 진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가정하더라도 정말 100% 재생에너지 계통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출발한 생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 어떤 운송 과정까지 탈탄소화를 한 그린 수소가 조달이 가능하다, 특히 호주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좀 연료전지나 수소 터빈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쟁점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수소를 그렇게 변환을 여러 번 해서 다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 재생에너지를 300기가와트, 400기가와트 늘릴 때 사실 송변전 비용은 한계 체증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널리 인크리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오프 또 고려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쪽 시나리오도 전 되게 유의 깊게 봤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독일은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고, 아직 석탄 발전 비중이 꽤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비슷하게 205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되게 10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유럽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유럽 전체가 하나의 전력 계통으로 연결돼 있어서 거기서 오는 안정성이 꽤 기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 같이 재생에너지 100%로 나아가게 되면 더 이상 독일이 다른 나라의 어떤 그 계통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런 계통을 구현하려면 어떤 기술적 난관들이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떤 경로로 이걸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최근의 논문들을 보면 회전하는 발전기, 그러니까 뭐 석탄 화력이나 LNG 가스 발전 같은 회전하는 발전기 없이 인버터 기반으로만 구현한 재생에너지로 이런 수백 기가와트의 계통을 구현할 수 있다
주장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몇 년도부터 현실 가능할 건지를 따져가면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도 백업 플랜으로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자 그래서 안정성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늘릴 수 없어가 결론이 되면 안 되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거의 100% 가까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돼라는 결론이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는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 교수님. 예, 다음은 전력근에서 심영보 차장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력거래소 심연부입니다. 패트릭 그라이텐 사무총장님하고 권필석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 섹터 커플링이 온실가스 2050년 넷제로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시스템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섹터 커플링이 신재생이 많아진 전력계통에서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높여서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도움을 주고, 그러면 이제 신재생을 투자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커테일먼트,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를 커테일먼트 할 수도 있는데, 커테일먼트 양을 줄여서 어떤 투자자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섹터 커플링의 효과성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에너지 플랜이라는 그 모형을 좀 이용해서 제주도, 지금 저희 한국에는 제주도의 신재생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2019년도에 제주도의 전력 수요 대비 신재생 비중이 한 15% 정도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7회 풍력 발전 제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좀 섹터 커플링을 이용해서 커테일먼트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모형을 돌려봤는데요. 그 모형에는 이제 기준 시나리오를 2030년도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제주하고 완도 간에 넘버 3 HVC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넘버 3 HVC가 건설이 되면은 이를 이용해서 이제 역송하는 걸 기준 시나리오로 했고, 기준 시나리오에 이제 전기차, 제주도에 전기차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전기차 충전하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전기차를 이용해서 V2G 스마트 충전하는 시나리오를 좀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주의 CFI 계획이라고 2030년도에 풍력과 해상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등 총 한 3.7기가와트를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주도의 2030년도 총 수요의 한 91%가 이런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아졌을 때 저희가 보니까 발전량의 한 27% 정도를 커테일먼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EV 제주도에 한 2030년도에 자동차가 총 한 43만 7천 대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거를 전체를 EV로 바꾸는 계획을 제주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거 전체를 바꿨을 때에 충전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충전 수요로 인해서 커테일먼트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양이 보통 기준 시나리오보다는 한 18% 정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바꾸기 때문에 당연히 CO2는 좀 줄어들겠죠. 수송 부분에서 CO2 배출량이 50.4% 정도 줄어드는 걸로 모형의 이제 결과로 나왔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ESS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효과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만 7천 대의 전기차 중에 저희가 한 76% 정도의 충전기를 갖춘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의 전기차에 18,000대가 이제 보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 충전기를 갖고 있는 게 13,800대입니다. 이게 비중이 한 76%니까 그 비중을 계속 유지한다고 봤을 때에 2030년도에도 전기차를 V2G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 30만 9천 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 배터리를 V2G 그 스마트 충방전을 이용하는 걸 모델링을 해보니까 제어량이 한 63.9%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CO2 배출량은 EV, EV 단순히 충전을 해서 그걸 이제 수송으로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CO2 배출량이 추가로 21.9%가 추가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 플랜으로 모형을 해서 한번 해보니까 그 V2G 기술을 이용해서 이 자동차 배터리를 ESS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한 섹터 커플링의 이제 하나의 예로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또 난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전력 시장은 뭐 잘 아시다시피 코스트 베이스드 풀이고요. 지금 20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좀 더 진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이런 자동차 소유주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인지, 시장에 참여할 것인지는 결국 프라이스가 될 테고요. 그 프라이스 시그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고 해서 이제 지금 테슬라가 그런 걸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많은 전기차를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의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가격 시그널을 나가에 따라서 이제 전기를 충방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자들도 시장 제도를 개선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생겨날 테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시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섹터 커플링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장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이창훈 박사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훈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사실 출연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발표된 한국과 독일의 그 시나리오 연구가 이 작성에 많은 좀 도움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멘트보다는 어쩐 좀 질문 사항이 조금씩 있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장 인상적인 건 사실 모든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전략의 뭐 첫 번째는 에너지 소비를 일단 최대한 줄이는 것들인데 보니까 독일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에너지 기준으로 1차 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50%를 줄이고 그다음에 한국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파이널 에너지 기준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50%를 줄이는데 사실 한국이 훨씬 더 강한 가정이 되겠죠. 그 독일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50% 주요 요인이 이제 전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주요한 요인으로 보이는데 다른 요인이나 정책이 또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관련해서 사실은 카본 프라이스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그 카본 프라이싱의 그 모델링에서 가정했던 카본 프라이스가 지금 이제 한국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2050년에 150유로까지 이제 가정을 했는데 독일 모델링에서는 카본 프라이스를 어느 정도 가정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시한 것들은 프라이머리 에너지 기준이기 때문에 파이널 에너지 컨섬션에서는 감소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12페이지 그래프를 보면은 2018년에서 2025년까지 굉장히 1차 에너지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났는데 추정컨대 이 부분은 석탄 발전소 폐지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이런 전환 손실이 감소해서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네, 한국 시나리오는 훨씬 더 강한 주장이라서 파이널 에너지 컨섬션이 50% 감소를 하는데 근데 제 이해로는 파이널 에너지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전환 손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에너지에서 이제 전환 손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한번 이건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왜 이런 50%까지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카본 프라이스 150유로까지 가는 카본 프라이스 때문인지 아니 다른 요인이 있는지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또 이제 섹터 커플링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매개가 이제 수소인데 아까 이제 다른 분도 다뤘지만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수소가 단지 에너지 저장 장치뿐만이 아니라 그 석유화학이라든지 또 철강에 있어서 원료 대체의 요인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는 국내 생산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전의 전기 분해로 조달할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데 독일이 굉장히 많은 수를 그 국에 수입한다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어서 조금 한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수소 수입 전략이 어디에서 그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장 및 그다음에 운송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옵션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전환 비용 관련 있어서 사실 이게 아까 우리 김수환 교수님은 이제 비용을 별로 이제 크게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 저도 100% 동의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비용이 있어서 이제 모델링 인풋 요인으로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 독일하고 EU 이제 시나리오들 보면은 거의 EU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모델에서 사용하는 인풋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일 지금 이번 연구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를 비용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한국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조금 써서 모델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데이터 소스도 조금 궁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이창호 박사님이 그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아주 복잡한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어떻게 리턴 폼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우리 마테스 박사님이나 그라이첸 우리 사무총장님 나중에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지금 상당히 좀 깊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마지막 우리 이지연님 아직 한 분 남아 계셔서 무슨 말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이지연입니다.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이제 목표는 이제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선택지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논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두 시나리오를 보니까 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될 어떤 그림들,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도움이 됐고요. 또 오늘 내용들이 굉장히 전문적인데 한국에서도 지금 최근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시작된 만큼 이런 내용들 오늘 이런 섹터 통합에 대한 얘기도 다뤄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많은 시민들 대중들에게도 소통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논의의 어떤 양상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재생에너지를 그냥 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유연성 기술을 갖추고 또 이런 섹터들을 통합하는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부에서도 좀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 본격화되어 있지는 않고 정책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셨는데 시나리오를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특히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굉장하게 강화해야 된다. 재생에너지의 어떤 보급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져야 된다. 또 이런 전력화라든지 이런 것들 에너지 수요를 또 감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현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어떤 목표와는 굉장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탄소 중립의 어떤 그런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러면은 각 부문에서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지금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최근에 수립됐던 이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2040년에 30에서 35%를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가장 최대 35%, 2040년에 35%로 이제 설정한 근거는 35%를 넘어서면은 이 재생에너지 출력이 급변동할 때 뭐 출력 제한이라든지 백업 설비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들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 또는 뭐 전력 당국에서 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크게 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유연성 설비 비용이 급증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어떤 목표를 지금까지 야심차게 못 잡는 계속 우리가 20년 뒤에도 여전히 뭐 한 35% 정도 재생에너지를 그냥 하는 정도의 목표만 지금 그리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유연성 기술의 확보, 그 다음에 섹터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에너지 정책, 기후 정책에서의 어떤 더 중심으로 저는 좀 더 설정이 되고 정책 역량과 투자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문이라는 걸 오늘 좀 세미나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기서 근데 저는 한 가지 뭐 경험을 공유하고 싶으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는 조금 더 이런 사회적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가령 그 전력 계획을 통해서 신규 양수 발전을 더 확보하기로 했죠. 그 명분은 이제 과거와 달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개통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취지가 어떤 지역 주민들 또는 사회적으로 별로 이렇게 제대로 설명되거나 공유되지는 않았고, 그냥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냥 보상을 더 준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개발 사업에 그냥 기재로서 그냥 작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이런 유연성 또는 어떤 섹터 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사업자, 공급자 중심으로 또는 기술적 접근만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설비도 필요하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시스템 인프라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아까 뭐 전기차가 뭐 많아지면은 그런 것들이 뭐 또 새로운 어떤 뭐 배터리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맞는데, 다른 한 가지는 아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에너지 수요가 줄고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는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화석연료의 비중이 그만큼 빠르게 줄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낮은데,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늘리자고 얘기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이제 다른 OECD G20국과 다르게 내연기관 차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지금 없어요. 또는 석탄 발전을 아까 독일에서도 산업국에서는 2030년까지 퇴출하자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논의가 돼야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수요를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 정부 정책에서는 지금 에너지 수요가 거의 2040년까지 거의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발표에서도 뭐 승용차 숫자도 줄어들고 에너지 수요도 줄어든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훨씬 더 많은 에너지원, 특히 재생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그 에너지 수요를 훨씬 더 감축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좀 에너지 정책을 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5분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청중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금필석 박사님하고 패트릭 사무총장님 그리고 말테스 박사님 이렇게 3분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먼저 답변하는 그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필석 소장님께 독일은 2050년까지 매년 750억 유로를 투자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얼마의 투자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코스트를 사실 발표자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아까 김성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시나리오의 비용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비용은 넣지 않았고요. 사실 비용을 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추정할 수 없는 비용들이 많거든요. 지금 미래 2030년 계획을 하면서 가장 힘든 비용은 네트워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지역 난방을 확대하자라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력망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 수소의 수송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3개를 사실 비용을 포함을 모델에선 나오질 않아서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 개별 자동차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를 푸는 건 분명 이거 민간의 영역이라서 저희는 그 부분도 넣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산업이 탈탄소를 하기 위한 인프라, 그러니까 탈탄소를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가격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 부분에 탄소 배출이 많고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번 시나리오 연구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창훈 박사님이 질문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간단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산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파이널 에너지 컨sumption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공유를 감히 드리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앱솔루트 제로, 그러니까 2050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 저장에 드는 그 용량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비용이 많이 크게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걸 답변을 이렇게 드리면 근데 거의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독일이 어느 정도 저희 비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모델에서 나오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비용은 이 정도인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금필석 박사님 답변 내용은 나중에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접촉하시고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채팅창에 지금 영문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패트릭 사무총장님께 질문인데요. 영문으로 먼저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내용을 보면은 독일은 매년 75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계산의 산정 근거를 공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투자는 팬데믹과 경제 회복에 어떤 영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패트릭 사무총장님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s, thank you. The 75 billion euros is actually where we took from a scenario that has done for the German Industry Association. And it's basically driven by 3 main figures. That's the investments in the renewable infrastructure, so to get the power system clean. It's the investments into the building stock so that the building stock becomes renovated and has clean energy, and the industry investments. When it comes to transport, actually, there won't be that much of additional cost because electric vehicles are becoming cheap
and by 2030 there is no additional cost. Electric vehicles will be cheaper than the fossil engine vehicles, so that there is no extra cost there. In essence, most of the investment is into the building stock, into the houses, so that they reduce energy demand in the houses in the winter. And that's,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So we need to have people investing in their homes, and we need to give incentives for them to do so, so that by 2050, all of our homes have been basically touched upon once, and are low energy houses. And that maybe was also one of the questions of Dr. Lee. If we look at the demand reduction, the primary energy demand reduction, about half of it is final energy demand reduction, because in the heating sector, we reduce demand, and the other half is about electrification, and thereby we don't have the waste energy anymore. And that delivers then the halving of primary energy demand.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마테스 박사님한테 석유 및 가스 부분에서의 그 섹터 커플링 이야기가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유 및 가스 부분에서 섹터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너지 전환에 따라 석탄 산업에 유사한 저항이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we experienced this very clearly, because I think sector integration means that the share of electricity in the overall final energy demand or in the economy will increase. That means we have essentially two big supporters. This is number one, the clean electricity producers and the operators of the electric networks, because this is value added for them. And the resistance comes from the old industries, and that includes, for the German case especially, the natural gas industry. I have the honor to serve at the National Hydrogen Council, and I'm a big proponent of establishing a hydrogen segment in the economy. But this will go to parts of the transport and to the industry. And the story the natural gas industry has tried to tell for a couple of years, that it is simply about substituting natural gas by hydrogen, and that won't be the case. And therefore we see increasing resistance from the natural gas industry. And that has also an infrastructure dimension, because the natural gas infrastructure is probably the only infrastructure where it is not only about adjusting or rolling out, it is for the natural gas industry, especially the distribution networks, or at least a part of the distribution networks, it's about the decommissioning of gas infrastructures. And decommissioning of gas infrastructures means lower revenues for the natural gas infrastructure operators. And so we have very hard discussions with regard to electrification and sector integration with the natural gas industry, because they won't give up their market share. They don't want to give up their market share, but there's a need to reduce the market share of gas in terms of natural gas, but also in terms of hydrogen. And I think this is one of the debates, and this is one of the battles we need to go through. And again, if it comes to decommissioning of infrastructure, there need to be a regulatory answer to this. And I think so. This is a pathway which is full of conflicts. But the interesting point that it is about new businesses and old businesses, and it would be illusionary to assume that the old businesses give up their value creation without any resistance.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뭐 다 됐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그 두 분 독일 전문가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섹터 통합이 그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도매 전력 시장에서 가격 신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시장 제도가 아닌 공기업이 이 재생에너지까지 같이 공급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질문은 첫 번째로 시장 제도의 개선이 아닌 지금 우리 이제 시장 제도가 지금 아주 경직적인데요. 그 시장 제도의 개선이 아닌 공기업과 정부의 규제 베이스로 탄소 중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독일 경우 지금 현재 도매 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재생에너지하고 석탄하고 원자력이 어느 쪽에서 이게 경쟁력 그 마이너스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가격 입찰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시점에서 시장 경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재생에너지가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May I try to answer something? I think the decarbonization of the electricity system will be, or of the energy system will be, a government-driven, policy-driven process. This won't be a market-driven process. CO2 pricing may play a role, but in the end of the day, if you have an holistic view on all the framework, it's a government-driven issue. However, there is a need, and there is one segment where we will need markets. This is the coordination of the system. Because these extremely complex new system will need coordination, and this can't be planned by the government. So we need a liquid wholesale market, at least a liquid wholesale market, which provides the electricity signals to the different operators and also to the different consumers if there is a surplus of clean electricity or if there's a shortage of clean electricity, so that they can react. That does not mean that liberalization of a market is a precondition for this decarbonization process. However, establishing at least a segment of a liquid wholesale market and channeling through some of these price signals from the wholesale market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transition process. And there are almost no alternatives to substitute this by planning vehicles. And that brings me to the last question. We experience prices of zero and negative prices in the wholesale market, and this is nothing else than a price signal that there are inflexible power generation options in the system. That could be nuclear power plants, that could be coal-fired power plants, but due to the regulatory framework, it also could be biomass. Because if there is an incentive to run biomass with a load factor of 80 or 90%, if they don't receive the market price signal, then they operate through and are part of the mechanism that leads to negative prices. This problem will at least, or this challenge will disappear over time with the nuclear phase out, with the coal phase out. However, also negative prices are an important signal for operators and maybe investors in demand flexibility and storage, because it is the signal that it is that they should operate their flexibility and they should charge their storage installations during these hours. And so this is the important point, that at least there need to be an element of the market or regulatory arrangement which can provide these signals. And we do this at the moment in slices of a quarter of an hour, and we probably will
transfer this system to 5 minutes price signals. That means each 5 minutes to have a price signal. Is there is a surplus of clean electricity? If there is a shortage of clean electricity to build the operational signals, but also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flexibility providers.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계획이 6시까지였는데 지금 10분, 12분을 초과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독일 전문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이크를 다시 우리 김용수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발표자님과 그리고 참석자님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